네, 안녕하세요. 2021년 여름방학 TNT 1주차 심화 세션 발표를 맡은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고급 딥러닝 2장, 퍼셉트론과 퍼셉트론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퍼셉트론, 활성함수, 오차 역전파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퍼셉트론입니다. 2장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었고, 퍼셉트론은 이제 인간의 뇌는 를 본따서 인공신경망을 만들었고, 그리고 인간의 뇌의 기본 단위인 뉴런을 본따서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왼쪽에 그 뉴런은 이렇게 앞에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뒷부분으로 이렇게 어떤 인계값을 넣으면 전달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퍼셉트론도 유사하게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중치를 곱하고 활성함수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가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이제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퍼셉트론에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책에서 나와 있듯이 퍼셉트론은 초평면을 이용해서 선형 분류를 하고, 그래서 이 선형 분류기 이 선형 분류기의 역할을 해서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한계점으로 보통 얘기하는 것이 보통 엑스ор 문제를 많이 다루죠.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AND나 OR 문제는 이제 초평면으로 둘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엑소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이제 선형 분류기로는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퍼셉트론의 이를 한계라고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선형 분류기 말고 그 초평면을 두 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비선형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퍼셉트론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다층 퍼셉트론은 은닉층을 추가를 해서, 그리고 단순히 은닉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비선형적성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됐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의 한계점을 이렇게 다층 퍼셉트론과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서 비선형성을 제공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앞서 활성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함수는 비선형성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 활성함수를 이용해서 이 비선형 시스템을 다층으로 쌓는 것, 이것이 이제 인공신경망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이제 액티베이션 여러 펑션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그모이드 활성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는 0과 1 사이로 값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z값이 이렇게 x축의 z값이라고 하면, z값이 들어오면은 이제 0과 1 사이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z값이 굉장히 작거나 굉장히 큰 경우에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0과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그모이드 활성함수는 이진 분류의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공식은 왼쪽 아래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H 활성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와 다소 비슷한데, 하지만 다른 게 이제 이거는 -1과 1 사이로 값을 전달하고 평균이 0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그모이드보다 학습이 더 잘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도 z값이 굉장히 작거나 클 경우에는 기울기가 0과 가까워져서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렐루 활성함수입니다. 이는 이제 z가 0보다 클 경우에는 기울기가 0이 아니므로 학습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보통 이제 활성함수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보통 렐루를 사용하라고 하죠. 하지만 물론 이제 음수값 z가 음수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0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렐루의 한계점으로 남아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리퀴 렐루라는 것이 나와서 z가 0보다 작은 경우에도 기울기가 0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작은 상수를 이제 기울기를 만들어줘서 이 렐루의 단점을 극복을 했고요. 하지만 기울기가 다 있기 때문에 속도는 렐루보다는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0.01을 값을 뭐 0.0이나 0.03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차 역전파입니다. 책에서는 일반화된 공식을 사용하면서 다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예시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값을 대입해가면서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 백프로퍼게이션 오차 역전파는 인공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멀티레이어 네트워크, 이 MLP에서 이 MLP 개념이 나오면서 이를 이제 학습하기 위한 장본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적으로 쉽게 설명하면은 타겟 값과 이제 아웃풋 값, 목표 값과 결과 값이 같아지도록 그 가중치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오차 역전파라고 말하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가중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들이 되겠습니다. 이 오차 역전파는 손실함수 값이 아니면 또는 이제 뭐 오차함수 이 오차함수나 손실함수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좀 다르게 다루는 것 같고 전체를 다룰 때는 손실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혼용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손실함수 값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변화시키는 업데이트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최소가 되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손실함수 값이 C라고 했을 때 그라디언트 C가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벡터 C는 벡터화된 표현으로 보면은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를 이제 벡터화해서 표현을 하면은 라운드 W가 아니라 라운드 C, 라운드 W 그리고 이제 W가 여러 개 있을 테니까 뭐 L번째 레이어에 그리고 K번째 뭐 뉴런 그리고 쭉쭉쭉 더 있고 또 라운드 바이어스도 있을 것이니까 라운드 B, L번째, K번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벡터 C의 그라디언트 벡터를 방향을 구해서 이 방향이 이제 최소가 되는 방향이고 이 값을 이제 빼줌으로써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을 변화를 시켜서 결국 손실 함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오차 역전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트의 영향력을 찾고 이 웨이트의 영향력이 이 손실 함수 값에 대한 웨이트의 영향력이 방금 말씀드렸던 라운드 C, 라운드 웨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고 이 손실 값이 작아지도록 이 웨이트 값을 갱신을 하게 되는데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웨이트 값이 시점에 웨이트 값이 하나 있을 때 이 웨이트를 이제 손실함수 값에 대한 이 웨이트의 영향력을 구해서 이제 이게 될 것이고 여기다가 사실은 러닝 레이트 어떤 상수를 곱해줘서 이를 빼면 가중치에서 빼면은 새로운 업데이트된 갱신된 t 플러스 1 시점에 가중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중치 그 W를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은 당연히 손실함수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실함수 값이 더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 역전파에 대한 예시를 보기 전에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은 일단 역전파를 하기 전에는 순전파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실함수 값, C값을 계산을 하고 또는 뭐 L값을 계산을 하고 아니면 뭐 에러 펑션으로 해서 뭐 2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차 역전파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가중치, 웨이트 값을 갱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서 오차 또는 손실이 거의 0이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계속 반복을 해주고 더 이상 오차가 변화가 없으면 최소가 되면은 이 과정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예시를 들어서 오차 역전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시는 이제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예시를 가져왔고요.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는 보통 뉴럴 네트워크에서 신경망에서 포함시켜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어 제로, 레이어 1, 이 두 개의 레이어가 있다고 해서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지칭을 하고요. 인풋으로 x1과 x2 값이 들어가서 아웃풋으로 y1과 y2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y1과 y2를 타겟 밸류, 목표 값과
t1과 t2가 되겠죠. 이 0.2와 0.7과 같아지도록 이거와의 이제 오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이제 오차 역전파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그 목표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1과 x2가 들어가서 몇 가지 가중치를 거쳐서 곱해서 이제 z10을 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z10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면은 z10은 당연히 x1과 이 가중치를 곱하고 x2와 이 가중치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z10을 써보면 x1과 0번째 레이어의 가중치 그리고 더하고 이 값에다가 x2의 또 다른 0번째 레이어의 가중치 이 두 개를 곱한 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a10은 써보면 당연히 z10을 활성함수를 거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활성함수를 거쳐서 z10 거쳐서 a10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여러 활성함수가 있지만 시그모이드 활성함수를 사용하려 합니다. 여기 지금 값들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임의로 값을 부여한 것이고, 값들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이제 오차 역전파입니다. 이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순전파를 진행을 할 거고요. 순전파를 진행을 하면은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Z10과 A10을 구했던 것처럼 Z10과 A10을 구하고요. 그다음 Z11과 A11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0.17 계산하면 0.09, 0.54, 0.52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면 순전파를 진행을 하면은 그다음 또 계산을 하면은 계산을 생략하고 이렇게 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0.57, 0.61이 A20과 A21이고 이 값이 결국 Y1과 Y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0.57과 0.2의 차이, 0.7과 0.61의 차이, 이 오차를 줄여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오차 함수, 로스 펑션을 아니면 또는 손실함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유명한 MSE, 민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오차는, 토탈 오차는 T1과 Y1에 빼기한 것의 제곱하고 T2, Y2를 뺀 것의 제곱 전체에다가 2분의 1 값을 씌운 게 되겠죠. 그리고 이 오차를 최소로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이제 백프로페게이션이고, 이제 이어서 백프로페게이션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다를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일부분만 진행을 할 건데, 딱 이 부분만 잘라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오차 역전파를 진행을 하면은 점점 앞으로 나가면서 다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을 따와서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금 그 노란색 네모친 박스가 이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파트에 대해서 이 W1, 10, 이 W1을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중치를 러닝 레이트와 그리고 이 오차 함수에 대한 이 가중치의 기여도를 곱한 것을 빼서 새로운 값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오차 함수에 대한, 이 손실 함수에 대한 가중치의 영향력을 구해야 되는데 편미분을 통해서 구하죠. 그리고 이건 한 번에 구할 수가 없고 책에도 나와 있듯이 이러한 방법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체인룰, 편미분을 이용한 연쇄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은 한 번에 이거를 구할 수는 없고 이렇게 세 가지를 편미분해서 값들을 각각 구해서 곱해주는 방식으로 이 가중치, 이 오차함수에 대한 가중치 값의 기여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차함수는 아까 앞서 봤듯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먼저 첫 번째 이걸 구하려면 여기서 이 오차함수와 A20과의 관계식이 있으면 되겠죠.
이 관계식은 결국 A22Y1이랑 같기 때문에 이거를 미분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편미분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A20에 대해서만 변수를 취급하고 나머지는 다 상수를 취급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없어져서 0이 되고 나머지 결과를 계산해보면 0.37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값을 계산을 할 거고 이제 A20과 Z20의 관계식을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계식을 보면 되는데 이건 이제 Z20의 시그모이드를 씌운 게 결국 A20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A20이기 때문에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미분하면 되는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신기하게도 fx가 여기 오른쪽 위에서 보면은 fx가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라고 했을 때 f'x를 구하면 결국 계산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런 꼴이 나와서 결국 계산을 해보면 0.2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값, 이 값은 여기 있는데 Z20과 W 가중치의 관계식을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관계식을 보면 되는데 A10에 단순히 이 가중치를 곱한 게 Z20이기 때문에 이 가중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것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0.54가 나오고 이 각각 세 개의 값을 계속 곱해보면은 결국 0.049가 나옵니다. 이 값이 이 오차함수에 대한 이 가중치의 기여도이고요. 이걸 이제 이용을 해서 여기로 대입을 해서 원래 0.4였는데 가중치가 이걸 이제 빼서 0.3853으로 만들어줬고 결론적으로 이거를 하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오차함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글로벌 미니멈 쪽으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 나가면서 손실을 줄이는 것이 이제 오차 역전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방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차 역전파를 진행을 하고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더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야 되죠. 앞부분까지.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또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그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 이전의 모든 가중치에 대한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오차 역전파를 사용하면 순전파를 하는 것보다 계산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책에도 나와 있듯이 일반화된 공식이 있고 이 값을 이제 구하려면은 이 값을 구하려면은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하나씩 해보시면은 이렇게 오차 역전파를 이용하면은 그나마 좀 쉽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기법이라서 백프로페케이션이라고 지칭되었다고 합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서머 여름방학 TNT 1주차 심화 세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